박형준의 생각TV. 미국이 이런 어떤 그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이 분화가 돼서 그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대체로 공화당이 훨씬 더 많이 집권을 했죠. 그리고 공화당은 이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런 것을 그 융합한 그런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링컨을 비롯해서 뛰어난 대통령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세계 역사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독일도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했죠. 그리고 그 유럽에서는 막스주의가 이제 열풍을 일으키면서 그 노동운동이 혁명적 노동운동으로 막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과학기술혁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지만 지금까지 경제혁명 가운데에서 가장 기술적으로는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발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 각종 비행기 도 이 시기에 발명이 됐고, 또 렌트겐을 비롯해서 엄청난 의학이나 이 과학에서의 새로운 발명들이 줄을 이었고, 또 소재혁명도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화학 그걸 이용한 이 소재 물질에 있어서 엄청난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가 이거를 과학기술혁명의 그 시대였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걸 주도했던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고요. 영국은 오히려 거기서 좀 주춤했고, 독일과 그때 미국과 독일이 크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경제적인 급진적 변화, 또 경제적으로는 제국주의 시대가 본격화된, 그리고 국제정치 질서는 급격하게 제국주의 시대로 각국이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과학기술혁명에 따라서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미국과 독일, 영국,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경제가 진짜 엄청나게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를 열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또 다른 질풍노도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이념도 이때는 사회주의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본주의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모순적 현상들도 나타나고, 또 그것을 비판하면서 소위 자본주의가 답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답이다, 시장경제가 답이 아니라 계획경제가 답이다라고 하는 막스주의 열풍이 곳곳에서 확산이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라이징 스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새로이 부상하는 이념들이었고, 많은 진보적인 또는 비판적인 혁명적인 지식인들이 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앞장서 뛰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세력으로서 굳어지고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여기에 대응한 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진영도 상당한 이 변화를 겪습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19세기 말에 영국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했던 자유당이 지배 정당이에요. 보수당이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금 약했는데,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영국에서는 특히 혁명적 막스주의보다는 페비아니즘이라고 영국식 사회주의, 그건 상당히 점진적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또 자발적 연대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회주의 사상이 상당히 영국에서는 크게 확산이 돼 있었죠. 이러면서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영국의
이 사회주의 정당, 노동당이 한 축으로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자유당과 보수당과 노동당의 어떤 삼각 그 편대로서 영국의 정치 질서가 구축이 될 때죠. 그러면서 그 보수당도 이 자유주의 정당으로 조금씩 그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 일부가 보수당으로 결합을 하고, 특히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그 자유당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그 자유주의자들이 한편으로는 그 노동당으로 옮겨가고 한편으로는 보수당으로 옮겨가는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수당이 영국의 컨서버티브 파티가 소위 리버럴리즘과 컨서버티즘의 결합물로서 정치 이념을 구축하고 오늘날의 어떤 보수당의 뿌리를 새롭게 형성을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때 민주당의 변화가 상당히 있어요. 20세기 초에 민주당이 19세기에는 처음에는 자유주의 정당이었고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공화당에 비해서 미국의 정치개혁이나 사회개혁을 주도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미국의 민주당 내에 이 사회민주주의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좀 들어오게 되고, 민주당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거는 그 민주당이 리버럴 정당, 리버럴리스트 파티로서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그때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뉴딜을 들고 나올 때부터는 미국의 민주당은 서구의 진보 정당과 상당한 유사한 요소들을 많이 갖추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큰 정부 노선, 그리고 이게 복지를 중시하는 노선, 그리고 이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노선, 그리고 사회적 기반으로서의 노조, 이런 거를 강조하는 정당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의 공화당은 특히 그 전후에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50년대에 이르게 되면 이 새로운 어떤 보수주의 정당으로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50년대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하에서 그 미소 냉전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이 반공에 대한 강한 요구들이 있게 되고, 이게 일부 좀 부정적으로는 메카시 선풍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미국 보수당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는 요구로 나타나고요. 이게 이제 골드워터라고 하는 분이 미국 보수당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당내 운동으로 나타나고, 이걸 뒷받침했던 게 이제 러셀 커크의 유명한 그 보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미국 보수주의를 존 애덤스에서 새로 다시 한번 이게 뿌리를 찾고, 그 안에서 이 소위 그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새로운 이 자유진영의 이념을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정립을 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보면 실제로 이것도 이제 조금 큰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인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보수주의가 득세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케인즈주의의 전성시대였고, 또 이 진보적인 이념, 비록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한, 그리고 이 전후의 모든 나라들이
포드주의라고 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이게 많이 생산을 하면은 많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많이 소비를 하려면은 결국 근로자가 소비자가 되는 게 노동자가 소비자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이 소득을 올리고 그들이 이 소비를 많이 해줄수록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더 잘 돌아가는 이런 어떤 체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케인즈가 생각했던 경제 운영 방식이기도 하고 요즘 얘기하면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사실은 복지국가 모델 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경제 성장과 복지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세 마리 토끼가 함께 굴러가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러나 기존의 이 정글식 자본주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도 그 시장 경제의 자유는 인정하더라도 그 자유를 통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가 대립적이고 갈등지향적이기보다는 타협적인 그리고 서로가 각각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관철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정착이 되고 이게 복지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틀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정자본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에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 또는 사회적 연대라고 하는 가치를 상당히 접목시킨 그런 절충적 경제체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영국과 미국의 이런 정치적 변화는 다 그 당시 역사적인 정세의 반영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지만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산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 당시 정세를 규정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바로 그 사회주의였습니다. 더구나 1917년에 소련이라고 하는 막스 레닌주의에 의한 혁명이 이루어지고 현실 사회주의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 영국과 미국은 이런 막스주의나 레닌주의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덜 발전한 나라들일수록 이 막스 레닌주의의 힘이 굉장히 컸고 현실 사회주의가 가장 그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힘으로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서유럽에 있어서는 뭐 프랑스도 그렇습니다만은 독일도 그렇고요. 당시 가장 큰 정치적 위협이 이런 그 현실 사회주의 또 이 막스 레닌주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보수당에도 영향을 주고 자유당에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 기존의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주의 정당들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대개 이 과정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도 또 이 히틀러의 그 파시즘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어떤 그 혁명적 사회주의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새로운 방식의 대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대응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갈래는 아니죠. 그런 어떤 파시즘이나 극우적인 방향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보다는 좀 더 온건한 방법으로 오히려 자기를 순화하고 순치하고 일부 그 사회주의적인 그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수용함으로써 자기 이념의 변용을 겪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것에 이 대항하는 이 그 정당을 그 민주적인 방법으로 구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 정치적인 그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그런 어떤 과정에서 그 막스주의 정당들이 크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서도 특히 스탈린 체제 하에서 1930년대
소련이 무지막지한 집단농장 체제를 이루고 전체주의 체제로 막 변질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유럽의 사회주의자들도 소련의 그런 막스레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훨씬 점진적인 개혁의 방법,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그런 정당들이 지배적인 정당이 됐습니다. 특히 북유럽의 정당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민주당이 이 당시부터 아주 득세를 하고 힘을 발휘하죠. 그 사회민주당은 스웨덴의 사회민주당도 그렇고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시즘으로 갔지만 유럽의 영국의 노동당이나 프랑스의 사회당도 그렇습니다만은 되게 온건한 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 1930년대부터 공산주의는 아니다. 공산주의 방식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독특한 방법, 그러니까 이 자본과 노동이 새로운 방식으로 타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시장 경제도 발전을 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복지도 확충하는 이런 전략을, 또 그걸 정치적인 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는 그런 전략을 택한 정당들이 정치 질서를 주도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국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서구의 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또 서구의 이 자유주의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이 반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구의 이 사회당들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혐오감을 갖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기본 틀을 없애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속에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자유를 잃지 않는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치 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공산당하고 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 입장, 그리고 전체주의에 대한 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치를 하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사회주의도 두 가지 갈래로 갈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나타났던, 그리고 그런 이 막스레닌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현실 사회주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구권에 확산된 그런 현실 사회주의들은 다 막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고, 서유럽이나 북유럽에서 또는 미국의 민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에도 일부 들어와 있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요소 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는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채택을 한 거죠.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사회주의의 길을 모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시장경제를 없애거나 시장경제를 죽이는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장점을 보존하고 그거를 키워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분배의 문제나 복지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가는 그런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로 변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후반 이후의 복지국가는 이런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 또 이 보수 정당들이 정치적인 타협이나 합의 또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의 중요한 복지는 50년대 이후에
독일의 그 사회민주당이 주도했다기보다는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 보수 정당이 오히려 그런 어떤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또 사회적 시장 경제를 만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또 그런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이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이 연대를 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의 그 독일의 복지국가를 이룬 것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그 질서를 가져왔던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사회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